자, 그러면 이제 그 스토피 개혁을 이제 보자. 스토피 개혁하기 전에 이제 국가기본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국가기본법을 제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 두마에서 이제 입법권을 부분적으로 갖고요. 대신에 헌법 문제 논의는 배제하자.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기본법을 통해서 헌법을 제한 법령에 대한 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가졌다. 입법기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마가. 그러면 스토피 개혁을 이제 좀 보기 전에 또 이제 그 당시 두마라는 그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두마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이제 그 처음에 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두마는 어, 이원적,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원이었던 국가평의회와 그 다음에 이제 하원이었던 두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거든요. 위에가. 예. 근데 뭐 상원은 어차피 임명기니까 제껴두고 이 두마의 하원이 이제 중요한데 근데 하원이 그 25세 이상의 어떤 모든 남자들에게 이제 선거권을 주는 보통 선거제거든요. 선거제는 보통 선거제야. 근데 뭐냐면 평등 선거제가 아니에요. 보통 선거의 기본 4대 원칙 중에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 이렇게 있잖아요. 평등이라는 것은 어, 모든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게 평등이죠. 보통은 모든 이제 선거를 주는 것이 이제 그 제도고 평등 선거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계층별로 그 뭐냐면 선거권을 차등으로 이렇게 분배를 시켜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주가 한 표면 어, 도시민은 두 표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농민은 15표, 그다음에 노동자는 45표.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지주는 한 표는 한 명이 필요한 거고 도시민이 한 표 행사하려면 두 표가 필요한 거고요. 농민이 15명이 해야지만 한 명이 한 표가 행사되고 노동자가 45명이 모여야지만 한 표가 행사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야. 지주 한 표당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지주가는 한 명이지만 한 표를 해석하는데 노동자는 그만큼 두 표를 줘야지 한 표를 해석하고 농민은 15표 한 명, 한 표, 노동자는 45표, 한 표 있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지주가 유리하죠. 지주가 이 선거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주 정당이 이제 그 당시 10월당이었거든요. 그 여당인 10월당을 친성 정부성의 여당인 10월당이 유리한 선거 제도였어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정부 의도대로 안 됐죠. 왜 안 됐냐면 보통 이제 두마를 세 번 개최했거든요. 1차 두마, 2차 두마, 3차 두마. 그래서 처음 만든 선거법에 의해서는 1차 두마를 이제 만들었는데 원래는 8당이 1당이 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유주의 입헌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어. 입헌민주당은 이제 도시 부르주아 중심의 어떤 정당이거든요. 물론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만 지주 정당이었던 10월당보다는 훨씬 좀 약간 진보적인 색깔을 띠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선거를 열었어요. 2차 두마. 근데 2차 두마 때는 예전에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사회혁명당이니 사회민주당, 사회주의 계열 애들이 다수 이제 뭐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두마에 입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노동자나 농민들이 몰표를 준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입성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거의 이제 야당 색깔이 나는 정부 비판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재상을 침해했던 사람이 스토핀인데 이게 말이 뭐냐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구성 자체가. 예. 그래서 이걸 다시 판을 갈아엎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2차 두말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하면 당연히 또 이런 시기에 야당 색깔이 강한 그 사람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선거법을 다시 개정을 했어요. 예. 선거법을 개정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지주 한 표당 지주가 한 표면 여기 이제 대자본가는 4표, 중간 계급,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부유주와 같은 사람들 있죠. 중소 부유주와 같은 중간 계층들은 65표.
농민은 260표, 노동자는 450표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주가 한 표 행사할 때 그에서 노동자 450명이 행사해야지 지주 한 편이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절대 다수가 이제 뭐냐면 절대적으로 뭐냐면 그 지주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농민 노동자들이 아무리 몰표를 해도 사회주의 정당들이 진출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 둥화는 스토우피 뜻대로 지주나 관료 성직자 출신의 여당 성향의 위원들이 대거 진입을 해요. 그래서 두마의 3분의 2를 차지해. 그래서 자신의 국적 그 뭐냐면 구미에 맞는 이런 국회의원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력 구조를.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 이제 국가기본법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3차 두마에서는 그 입법권이 의미가 없죠. 왜? 이미 이제 3분의 2 이상이 지주고 그다음에 그 당시 그런 민족들 지주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귀족들, 성직자들 이런 사람을 참여하다 보니까 그냥 정부가 명령한 대로 그냥 따르는 허수아비 기관을 전략을 냈던 거야. 예,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스토피는 두만을 해체시켜 버려요. 그거 필요 없다 해서. 예, 그래서 입법권 행사도 이제 아예 없애버리고 사무화시키고 행정명령으로서 통치를 내죠. 말년에는 범유리 아니라 법령으로 통치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예, 요거 좀 흐름도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스토핀의 정치적 목표는 그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입헌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도 요걸 되게 얻어먹어요. 그래서 혁명 측의 입장 볼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정치를 반동 정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양쪽부터 뭐냐면 상당히 요걸 얻어먹은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두마를 해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제 11대 유행을 콘테스트 하면 친이 콘테스트인 거예요. 안에서 이제 의회를 이제 박살내 버리고 해산을 해서 3차 두마를 이제 만들 때 자기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다 이제 내보내고 11대 유용시키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 개정을 했다. 아까 아침에 얘기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제가 이제 또 빠진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수민족들에게 줬던 투표권이 있어요. 근데 소수민족에 줬던 투표권도 무력화시키죠. 그래서 대표들 비중을 줄여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고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3차 두마 때는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유상계급 출신이 두마 의석을 다수 차지했다. 네. 그래서 지주, 관료, 성직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본법의 성과를 무력화시키죠. 앞에 입법권이 주어지지만 3차 두마부터는 그 입법권이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토페 개혁의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전반적인. 자, 스토페 개혁은 약간 이제 뭐냐면 중도적 입장에서 점진적 개혁이거든요. 딱 중간에 서 가지고 점진적 개혁을 이제 진행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두 가지 내세웠던 게 뭐냐면 평화와 개혁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평화는 어떤 걸 평화냐? 혁명 상태가 상당히 이게 불안전한 상태야. 예. 그래서 전쟁 상태라고 하고 혁명가들에게 전면적인 상태 그 의미했죠. 그래서 평화는 그래서 종전의 예전에 혁명 이전 1차 혁명 이전부터 돌아간 게 평화로운 시대니까 그걸 위해서 혁명가들을 이제 제거시켜야겠다. 혁명가들에게 어떤 선전포고를 한 게 평화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진보적인 어떤 신문을 폐간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해체하고요. 이 사람이 초창기 때는 노동조합을 좀 인정하고 그랬는데 만들고 나서 집권하고 나서는 집권 중반에 해체시켜요. 다시. 그다음 비밀결정체를 이용해갖고 그다음 혁명가 색출해 처형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당시 이제 색출해서 교수대에 올라가고 죽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교수대들 스토피의 넥타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비아냥됐던 거죠. 이게 그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비아냥 들었다는 거죠. 그 한편으로 이렇게 해놓고 또 개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농업개혁이죠. 이거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미래한테 나눠줬던 토지를 다시 농민 토지로 이제 돌려놓고 자영농민을 그냥 창출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보통교육제도 실시하고, 그래서 농민의 또 시민권도 인정하고, 그 농민의 상층부를 자기 측으로 이제 뭐냐면 끌어들여서 정권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다. 예.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농업개혁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내용이 좀 부실해서 요거 이제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자, 요 농업개혁 관련된 내용이 18년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나왔거든요. 자, 목적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 상당수 농민을 공동체에 이탈시켜서, 이 공동체는 뭐겠어? 미륵 공동체죠. 그래서 유사한 시민들을 형성하여 차세 지시세를 양성하려고 했고, 그래서 전제전과 지주를 바탕으로 해서 농업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 그 구조에서 이쪽 상층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왜냐면 지주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주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죠. 그 농민층 중에서도 좀 약간 땅을 가지고 있는 분농층까지 지주 폭을 넓히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미래에서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을 농민에게 넘겼다는 거죠. 그리고 미르 공동체를 폐지시켰어요. 이게 왜 이제 폐지시켰냐면 두 가지 목적인데, 자, 원래는 미륵의 땅을 나눌 때는 그 이유가 있었죠. 알렉산더 2세가 미륵이라는 땅은 미륵 공동체의 땅을 나눠서 미륵 공동체를 통해서 농민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땅을 나눠줬는데, 문제는 앞에서 이제 했던 제1차 러시아 혁명 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들고 일어날 때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미르야. 그러니까 이걸 폐지시켜갖고 농민이 한 곳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폐지시켰고요. 미르가 존재하면 평균주의라는 거예요. 미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 누가 땅을 소유든 보유든 이렇게 평등하게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 계층 분할을 촉진시키지 못해. 그래서 계층 분할을 촉진시켜서 그런 총납공제가 없어서 계층 분할을 촉진시켜서 위 3층을 분홍층 자기 체제 내로 포섭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매매 양도가 가능하니까 이제 예전에는 혼재지였죠. 예전에 중세시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의 등급에 따라서 곳곳에 나눠주다 보니까 혼재지 형태였어. 그런데 이제 매매 양도를 통해서 경제를 한 곳에 모아서 독자적 경제를 해서 대규모 농장을 형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에 탈피해서 경제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르에서 떠나서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농민에게 주어지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그다음에 농민들을 이제 자기 체제에 포섭시키기 위해서 농민과 시민의 법적 지위를 도모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교육제도를 실시했다 했죠. 의무교육제도. 그다음에 예전에 토지도 유상공배를 했잖아. 근데 유상공배하는데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계절 노동자도 편입했다고 했죠. 근데 그 토지 매입금을 경감시키거나 아예 그냥 탕감을 시켜줬어. 예. 그래서 농민들의 지지를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의 반발을 이제 불러일으켰냐면 사회혁명당의 불만을 일으킨 거야. 이 사형명령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나르니키에 이제 계승한 정당이잖아요. 얘네들이 강조하는 게 뭐야? 미드죠. 네. 농촌 공동체를 통해 사회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애들인데 이 미드를 누가 해체시켜 버린 거야? 이 스토핀을 해체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 스토핀이 이 사회혁명당 당원에게 암살을 당해요. 네. 그래서 결국 또 그때 1차 세계는 일어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개혁 자체가 다시 돌아갔다. 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토피 개혁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스토피 개혁이 점진적으로 실행했으면 러시아의 짜르 체제가 점점 무너지고 이폰 군주제에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근대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다른 학자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어떤 짜르 체제를 복귀시킨 반동 정치체에 불과하다. 반동 개혁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람이 스토우핑이야.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총납 공동체 페이지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봐주세요. 선거법 개정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차 혁명. 2차 혁명은 이제 무슨 혁명이죠? 우리가 말하는 러시아 혁명이죠. 러시아 혁명. 보통 러시아 혁명을 이제 2차 혁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은 이제 크게 3월 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11월 혁명 이렇게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2월 혁명, 10월 혁명 이렇게 또 부르죠. 이렇게 그레고리에 따르나 빌뉴스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오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흐름을 보고 볼게요. 일단은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참여했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이제 러시아군이 형편이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또 피로감도 누적되고 후방의 경기를 피폐로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빵을 달라고 폭동이 일으켜나. 이게 3월 혁명이야. 3월 혁명은 누가 주도해 갖고 일으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혁명이에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소비에트가 만들죠. 노동자 농민 소비에트가 만들어지고 되고. 그런데 이제 이때 주도했던 이제 그 노동자 노비에스 소비에트 주도했던 세력이 맨세비키인데 이 맨세비키 세력이 이제 뭐 임시정부를 만든 게 아니라 임시정부를 포기하죠. 들어가는 걸. 그 임시정부는 그 당시 이제 로프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프프. 자유주의자인데 그래서 이 노프프가 이제 만든 자유주의 정권이 등장해요. 그리고 10월당하고 이제 연합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임시정부는 자유주의, 그 다음에 또 맨세비키는 따로 이제 소비에트에서 이제 권력을 행사해서 임시정부하고 소비에트 간에 뭐예요? 권력이 이분화되는 현상이 나죠. 그래갖고 이제 요구에 대해서 그 당시 레닌이 하나 일어나자, 소비에트 일어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레닌이 이제 망명 갖다 들어오죠. 그래서 4월 4일, 1917년 4월 4일에 레닌이 그 유명한 4월 태제를 공포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뒤 넘어가서 자, 4월 태제 일어나서 좀 있다가 그 뭐냐면 자연 봉기되고 4월 위기가 발생돼요. 4월 위기. 그래서 이제 4월 위기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포출되어 나온 거야. 누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반전 대규모 시위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이제 결정되니까 이제 하게 되고 결국 4월 위기도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1차 연립내각이 만들어지죠. 이 제1차 연립내각도 그 일단 자유주의자들이 주도를 했긴 했는데 사회주의자들도 이제 뭐냐면 개입을 하게 돼요. 예전에 사회주의자들은 그 뭐냐면 소비에트에 있었잖아. 근데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케렌스키라는 인물이 있죠. 케렌스키. 예. 케렌스키가 이제 참여하게 되죠. 맨세비키도 이제 참여하고 사회혁명단도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케렌스키는 사회혁명당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한때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뭐야 레닌이 다녔을 때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케렌스키가 처음에는 1차 내각 때는 이제 수상이 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전쟁상으로 해갖고 참여한 거야. 일본 장관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계속 전쟁을 하니까 다시 이제 7월 위기가 일어나요. 7월 봉기가 일어나죠. 예. 이건 이제 대중봉기인데, 요때 이제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 양도를 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정부부터 탄압을 받고 레닌이 피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7월 위기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제2차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죠. 자, 제2차 연립내각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구성됐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케렌스키가 아이고, 장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내각 수상으로 이제 그 되죠. 그래서 요 제2차 연립내각 내각 케렌스키 내각이라고 하는데 케렌스키 내각 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 쿠데타, 우파 쿠데타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코르니노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파 쪽인데 이 쿠데타인데 이 쿠데타를 쟤도 진압을 못해요. 원래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임시정부 협력 관계였다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막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이제 했는데 그걸 누가 진압했냐면 그 당시 볼세비키가 민중들이 합쳐갖고 진압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케렌스키의 어떤 신내각이 상당히 뭐야 힘이 약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과 농민들도 이제 볼세비 쪽으로 왜냐면 이동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볼세비키가 그 당시 누굴 장악하고 있었냐면 소비에트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소비에트가 이제 뭐 볼세비키 손아귀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초창기 때는 맨세비키가 이제 소비에트를 장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볼세비키가 이제 소비에트를 장악하는데 소비에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소비에트가 어디냐면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트르부르크 그 소비에트죠. 그 대도시 소비에트를 장악을 해요. 원래 맨세비키나 사형명당이 장악했던 소비에트를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적군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죠.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코르니노프군이 이제 그 코르니노프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볼세비키가 자기에 있는 그 시야에 있는 소비에트 시야에 있는 적군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압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케렌스키 정권은 힘이 약하다. 그래갖고 복받으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뭐냐면 10월 혁명이죠. 10월 혁명, 12월 혁명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재헌의회를 뭐냐면 소집하기 위해서 선거를 이제 했는데 선거 결과 이제 뭐야 25%밖에 안 나왔죠. 다수 사회혁명당이 나오니까 열받아서 무슨 이제 그 의회냐 의회는 우리 그 러시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소비에트 중심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자 해갖고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따라서 소련 소비에트 연방 다른 우크라이나 연방이나 해갖고 이제 그 합쳐서 이제 소련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제 요 과정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러시아 혁명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서양사 강의일보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양사 개론 같은 거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잘 빠진 게 있거든요. 뭐 중간에 뭐 4월 위기다든지 7월 위기다든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게 좀 기록이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심화적으로 좀 깊이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서양사 강의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죠. 내용을. 자, 상호혁명 이전에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예, 요걸 이제 좀 봐야 되겠어요.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참여한 동기는 삼국협상의 비밀조약에 따라서 참여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금융자본 요구.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프랑스 금융자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었죠. 그다음에 또 러시아 자존심 확립 및 혁명 분위기 목막. 지금도 푸틴이 뻘짓거리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나라가 이제 쳐들어간 이유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가 러시아의 어떤 존심을 좀 살리기 위한 거겠죠. 러시아가 내세울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이런 것보다는 군사력이니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갖고 이제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개전 초기 때는 뭐냐면 나름대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어. 예. 그래서 전시체제를 허용하면서 민중들도 애국적 분위기 조성하면서 국민들이 다수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사회주의자도 전쟁에 참여했죠. 앞에 얘기했던 제2 인터내셔널 때인데 이때는 이제 계급보다 민족이라면서 각국의 이제 사회주의자들도 뭐냐면 총을 들고 뭐냐면 참여를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 운동을 탄압해서 노동자를 징집해서 전선에 배치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러시아군이 형편이 없는 거야. 예. 수는 많은데 일단은 지어진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들을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뭐냐면 철도망도 잘 구축돼 있지 않고 보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패배를 하게 되고 후방에 경제적 피해가 일어나죠. 국민의 고통 가중 그리고 또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전쟁 그만두자 거기에 이제 반선전 반동 그 반정부 운동이 일어났고 이게 노동자 자유자를 호응하고요. 거기다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꾸 이제 라스푼틴이라는 사람 있죠.
정교의 뭐 성직자라고 하는 계승이 있어요. 이상 예전에 한번 벌거벗은 그 세계사인가 이거 나스푼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말빨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말빨이 뛰어나가지고 그 니콜라 2세의 그 부인도 삶아 있고요. 그 니콜라 2세하고 이제 니콜라 2세하고 니콜라 그 부인하고 이제 낳은 애가 알렉사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알렉세이가 호흡병에 많이 걸렸어요. 호흡병 걸렸죠. 피가 안 나오니까 얘가 와서 멈추게 하고. 예. 나중에 죽을 때도 청산가리를 막 쏘아보는데 어떻게 안 죽어. 그래서 나중에 총을 쐈죠. 근데 총을 쏴도 안 죽어. 결국에 잡아갖고 머리 쏘니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인물이야, 하여튼. 자, 하여튼 뭐 신문이 안 나오겠지만 뭐 이렇게 상황 전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페트로 그랜드를 중심해갖고 그 당시 1차 세계 때 장기화도 물자가 부족하고 물가가 안 등하고 등등 해서 구조적 모순이 표출되면서 이제 시위를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2월혁명, 3월혁명이라는데 3월혁명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보세요. 2월혁명, 그러니까 3월혁명은 어떤 맨세비키와 볼세비키가 주도적으로 해갖고 이제 일으킨 혁명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한 점 그런 그 물가 상승, 식량 배급 등등 문제를 갖고 이제 일어난 거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식량 배급과 전쟁 중지, 정치 타도를 요구하면서 공원 노동자의 파업과 폭동이 발생되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군인들한테 사격 가라고 했는데 거부했죠. 그래서 가세를 하면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결성해요. 자, 소비에트의 역사는 앞에서 1차 혁명 때도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피우 일류 사건 때. 근데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소비에트는 노동자 소비에트예요. 노동자 소비에트. 그래서 그걸 구별하셔야 돼. 노동자 소비에트만 있는 거는 1차 혁명 때고요. 2차 혁명 때는 병사들이 본격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뭐냐면 그 노동자 대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라는 거야. 원래 소비에트는 평의의 대표자이란 뜻인데 이 러시아어로. 그래서 나중에 1905년에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이제 처음에 일어났고 나중에 러시아 혁명 중에 이제 권력기구로 바뀌어요. 프로레타 권력기구. 의미가 이제 확대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제 퇴위하고 니콜라 2세가 퇴위하고 자기 동생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거부하죠. 자기 동생 안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혁명 정부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배지원에 끌려갔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군과 백군이 막 싸울 때 황제가 계속 살아있으면 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에트 정권이 적군 백군의 어떤 구심적 역할을 없앤다는 이유로 황제와 그 가족들을 불러내갖고 방에서 기관총 쏴서 죽여버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체는 파묻고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앞에서는 자유주의자를 중심한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죠. 노프포 공국 구성을 해갖고 노프포를 중심해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때 뭐냐면 입헌민주당하고 10월당 애들이 이제 주로 뭐냐면 입헌민주당하고 지주 출신의 10월당 있죠? 애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때 권력은 이제 뭐냐면 입정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맨세비키나 뭐 사혁명단 이런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앞에 이제 2단계 혁명에 따라서 아직까지 부유자 혁명 때문에 우리는 이제 권력 기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임시정부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문제점이 등장했냐면 로마노프 왕조가 멸망하고 임시정부가 구성이 됐죠. 자유주의자 중심으로. 근데 문제는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간의 이중 권력이 체제가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맨세비키가 이제 주도권 잡았고 있는데 2단계 혁명,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따라서 소비에트가 권력 장악을 포기했어요. 임시정부 들어가는 걸. 근데 실제로 소비에트 권력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이원화 형성이 나죠. 그래서 임시정부하고 소비에트의 뭐냐면 이중 권력이 형성됐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좀 등장하죠. 왜냐면 이중화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 임시정부에서 계속 뭐냐면 전쟁을 하게 돼. 예.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보면 이제 입헌민주당 중심 임시정부면 대내적인 서구식 이해민주주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대외적은 제국주의 정책을 유지하는데 뭐 시민적 자유 보장, 각종 불평등을 폐지하고 정치적 대상면, 재헌의 소집, 토지 분배,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거죠. 전쟁을 계속 수행을 해. 국민들이 불만을 하게 되고 4월 위기가 발생하죠. 대규모 반전 시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반전 시위를 이제 뭐냐면 무마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제1차 연립내각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있고 이때부터 이제 앞에서 나온 2단계 혁명론에서 그 임시정부 그 참여하지 않았던 맨세비키나 볼세비키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중간 사이에 이제 뭐냐면 그 유명한 4월 태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보면 여기까지예요. 2월 혁명, 이중 권력 성립, 임시정부의 방책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해서 있는데 2단계 혁명의 소비에트는 임시정부의 전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꼴이 됐다. 예. 그래서 전쟁 수왕을 되게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4월 태제를 볼게요. 4월 태제에서 내었던 이제 내용들 보면 그 이원적 권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부유주의와 사회주의 이행을 촉진하고 근데 여기 이제 촉진이지만 실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해갖고 2단계 혁명론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볼셰비키 안에서 주로가 2단계 혁명을 인정을 하고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걸 4월 태제 그 전후로 해서 부유주의 혁명과 함께 동시에 프로레타리아운동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평화 문제, 혁명 권력의 문제, 그 다음에 뭐 국민 경제 재편성 문제 등등이 있다는 거죠. 여기 너무 짤막하게 돼 있어갖고 요거는 제가 이거 11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유명한 또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서양사 강의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볼게요. 그 요거는 시험문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호가 이제 뭐냐면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 농민들에게 토지들, 즉각적인 평화 이걸 내세웠어요. 이거 내어두세요. 이때 캐치프레이가 그 세 개야. 그러니까 4월 태제 안에 있는 내용까지는 일반 민중들에게 다 알려주면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지금도 선거도 보면 중요한 그 뭐냐면 혁명 그 개혁 내용만 딱 적어놓죠. 몇 개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권력 소비에트로 농민에게 토지를 즉각적인 평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잘 읽어보면 악마는 이제 디테일이 있잖아요. 강론에 다 숨어 있어 이런 내용들이. 자, 하여튼 본심이 거기에 숨어 있는데 그 목적 보면 이원적 권력 형태를 종식시키고 여러 재파들이 무정형적인 연합을 종식시켜 부르주아 혁명을 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행한다. 이걸 통해서 2단계 혁명론을 이제 폐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먼저 이제 평화 문제를 볼게요. 평화 문제. 자, 이거 내용은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평화 문제는 즉각적으로 전쟁을 중지하고 민주적인 강화를 체결하자. 이 내용이야.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그래서 짜르 체제가 붕괴되었으나 임시정부는 자본주의 성격을 위해서 전쟁의 약탈적 제국주의 성격도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 자, 이 같은 상태에서 혁명적인 조국방을 용납할 수 없었다. 즉각 진정한 진정으로 이제 민주주의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소비에트 누구야 볼세비크가 권력을 잡자 북방에 독일어 강화 조약을 내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이게 평화의 문제인데 여기가 이거네. 이게 지금 맞아. 점이 맞고 이게 디귿 점을 표시했고 디귿 점을 표시했어요. 그다음에 혁명 권력의 문제라는 거죠. 앞에서 이제 부르주아 혁명 단계에서 2단계 혁명은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 와중에 2단계 혁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2단계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 완결된 후에 그 다음에 프로레타리아 혁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서 부르주아 혁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뭐냐면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진행할 수 있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이제 1차 혁명 때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프로레타리아 혁명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곧바로 2차 혁명이었던 프로레타리아 혁명도 같이 진행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발상 자체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트로츠키의 그 영구혁명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볼세비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도 볼세비크는 2단계 혁명론 기본적으로 사고방식 갖고 있는데 그 트로츠키가 원래 이게 맨세비키죠.
맨세비키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얘가 이제 레닌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전에 맨세비키에서 볼세비키로 방정을 바꿔버려. 예. 그래서 줄을 쓴 거죠. 그래서 이 트로츠키의 이제 영구혁명론에 영향을 받은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서 의회보다는 이제 소비에트의 권력을 집중하자. 그래서 그 의회한테 중국의 이제 2단계 혁명론 때문에 근데 그게 폐기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자, 그다음 국민경제 재편성 문제에서 보면 지주에게 토지를 몰수해서 토지를 국유화시키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토지의 처분권은 농민 대표 소비에트에 기속하고 은행이 국유화, 그다음에 그 노동 소비에트 토지를 통제하자. 예. 노동 소비에트는 생산물 분배를 통제하자. 이렇게 있는데 잠깐 이게 다시 돌아가면 자 농민들에게 토지를 하는 말 있죠. 요거하고 배치한 것 같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지주 토지 몰수 같은 것들은 뭐 하는데 토지 국유화나 이런 것들 이제 하고 농민 대표 소비에트 또 기속시키고 예전에 미래에서 기속시킨 대로 이렇게 하자는 거냐.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농민들은 여기는 안 보죠. 요것만 보는 거죠. 거짓말한 건 아니죠. 농민의 토지를 주잖아. 근데 토지를 어떻게 처분하고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죠. 이게 아니 일종의 캐치프레이야. 이게. 그러면 이런 논리들은 원래 이제 소비에트, 맨세비키, 볼세비키가 주장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사회혁명당에서 주장했던 논리예요. 그래서 맨세비키와 볼세비키는 노동자 중심의 당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별 관심이 없죠. 오히려 무시하죠, 얘들을. 근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을 이제 자기 세력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뭔가 이제 끌어줄 수 있는 요인을 뭔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걸고 사회혁명당이 예전에 내세웠던 그런 논리들 끌어다가 그 얘기를 했다. 농민들에게 뭐냐면 지지를 받으려고. 예. 근데 농민들은 그 뒤에 얘기는 이제 별로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무식해서 잘 못 보죠. 이 부분만 강조해서 자기 소비에트에게 지지, 그러니까 맨세비키나 볼세비키에게 지지를 보내도록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계속 사회혁명당을 찍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당미 인터내셔널 문제인데 당명은 사회민주당의 공산당으로 변경했어요. 예전에 한 말처럼 그 사회민주당 하면 약간 평화적인 색깔을 띠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공산당이 숨기기 위해서 이제 그 명칭을 사용했는데 자 이제 필요 없다. 이제 공산당을 하자라는 거죠. 예전에 평화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썼는데 이제 정식으로 우리는 이제 정식으로 막스주의를 추구한다. 그래서 공산당을 변경했다는 거. 그래서 삼인당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 설명할 때 좀 얘기했죠. 그다음 인터내셔널은 전에 2차 인터내셔널이 있었죠. 근데 이건 수종주의 단체야. 그래서 이걸 확신해서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테름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자, 의의를 보면 앞에서 이제 2단계 혁명을 수정해서 불의자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직접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2단계 혁명을 폐지했다. 그리고 레닌의 당내 입지가 강화되고 특히 이제 트로츠키가 이제 이론적으로 영구혁명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론적으로 지지를 내줬죠. 특히 트로츠키는 레닌의 혁명 사상을 보강한 데도 뭐냐면 뛰어나지만 이 사람이 또 조직을 만드는 데도 뛰어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혁명 초기 때 적군들 있죠. 이 적군을 조직하는데 이 트로츠키가 상당한 많은 공헌을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트로츠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4월 혁명에 대해서 4월 태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시 여기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4월 위기가 있었죠.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이제 전쟁을 하니까 민중들이 반전 대규모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연립내각이 형성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어, 연립내각을 만들고 소비에트 지도부가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죠. 소비에트는 반혁명 세후부터 반혁명 세후부터 또 가격과 혁명 세후 극자와 구구부터 구유주와 민주주의 혁명을 구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입장일 때는 이제 이때 소비에트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볼세비키가 장악한 게 아니라 벤세비키 사회혁명당이 참여했어. 그러니까 2단계 혁명론의 신봉자들이야. 그러니까 얘들 입장일 때는 이런 볼세비키라든지 왕당파라든지 이런 세력부터 이제 뭐냐면 임시정부를 구성해야지 보호를 해줘야지 2단계 혁명을 통해서 부유주의 민주주의 혁명을 뭐냐면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죠. 이때 이제 케렌스키가
전쟁 장관직에 맡아서 전쟁에 참여 계속한다. 그래서 이제 성공하지 못하니까 식량난과 물가고가 계속 심해졌고, 그 다음에 7월 위기가 발생되죠. 7월 위기는 모든 권력을 즉각 소비에트 넘길 것을 요구하는 대중봉기인데, 이때 볼셰비키가 이제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부가 1차 연민내각 정부가 시대항에서 무차별 파토한 바람에 볼셰비키 지도부가 다시 건건령을 내었고 레닌이 망명을 가요. 레닌이 원래 초창기 때 소비 어디야? 스위스인가? 스위스에 망명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스위스에 망명 갔다가 그 당시 그 독일의 참모부에서 레닌이 반전주의자니까 얘를 이제 뭐냐면 러시아에 그 보내면 분명히 독일과 전쟁 그만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뜻대로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7월 위기 때 또 건건령이 내려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독일 첩자로서 돈을 받고 러시아를 원수에 팔아넘긴다. 그래서 반전 책동을 한다. 이래서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레닌이 이제 계속 건건이 되니까 도망을 가죠. 핀란드로 피신해요. 핀란드로.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일단 7월 위기 때 그 당시 볼셰비키는 막대한 송상을 해요. 조직에. 그렇지만 이제 임시정부도 상당히 위기에 처해지죠. 민중도 이제 점점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볼셰비키가 이제 어디를 장악하냐. 이때부터는 소비에트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소비에트. 원래는 맨세비키와 볼셰비키가 장악했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7월 위기 전후부터는 소비에트가 볼셰비키로 넘어가요. 특히 이제 주요 대도시 소비에트 있죠. 모스크바나 페터부르크 이런 데는. 자, 7월 위기를 극복해서 다시 제2차 연립 내각이 구성이 되죠. 그 내각 수반을 예전에 전쟁강 장관직을 맡았던 케란스키가 맡게 되죠. 소비에트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독재자 스타일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그 임시정부 그나마 가지고 있던 혁명적 민중의 연결과 끊어버리게 되고, 그때 이제 약간 그 임시정부와 협력관계에 있었던 구구 세력의 크로니노프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근데 케렌스키 정부가 그걸 제대로 진압을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진압했던 그 세력들이 누구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볼세비키 세력들이죠. 볼세비키가 이제 소비에트를 장악해서 그 밑에 있는 적군들 이용해갖고 민중들과 함께 진압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 코르노프 쿠데타가 진압되고 나서 이제 임시정부의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볼셰비키 위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 민중의 이제 민중들이 자성향되고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 소비에트 볼셰비키가 해서 이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집행부 지도권을 장악한다. 그래서 7월 위기 전후도 이제 집행 아까침에 장악했다고 했죠. 거기에 독일의 킬군함 반란과 이탈리아 사회주의 하락 등인데 넘어가고, 자, 레닌이 이제 등장하죠. 레닌은 이제 트로츠키와 협력해서 무장 봉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볼셰비키 중앙위에서 공개안이 통과돼서 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리고 뭐냐면 11월 명이나서 주요 이제 정부 기관이 접수되고 결국 임시정부의 권력은 이제 부터 권력 이양받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때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돼 임시정부가 거울공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울공전.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볼셰비키 정부 군대가 오니까 이걸 제대로 막지 못했어. 거기에 이제 있었던 그 호위 병력들이 여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니까 도망가 버려. 그래서 금방 항복을 해갖고 권력을 이양받았다. 이게 11월 혁명, 또 10월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혁명 이유를 볼게요. 자, 이때 제2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열리고 소비에트 공화국이 성립돼요. 이때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은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이야. 그래서 이제 인민위원회 새로운 내각이 조직돼서 뭐 레닌이 위장, 트루치카 외무위원, 그다음 평화에 관한 보고령을 내려서 모든 이제 교전국에 대한 무병합, 무배상을 즉각적으로 이제 강화를 했었는데 특히 독일을 대상으로 한 건데 요거는 잘 안 됐죠.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부역적인 블레스툰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토지에 관한 보고령을 내서 지주왕실 수도나 교회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농민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를 한다. 근데 이 주의가 분배라고 하지만 이건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네, 모든 그 공상주의 국가가 있지만
경작권을 준 거다. 그러니까 노동자 통제에 관한 규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주 관리 위해서 수소 산업을 통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유럽식으로 의회를 만들고자 해서 제헌의회를 이제 뭐냐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인들이 자유롭게 보통선거를 통해서 헌법 제정의회에 의한 구성을 위한 의회 선거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자기 쪽에 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죠. 사회혁명당이 대표 많이 차지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농민들이 사회혁명을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절대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볼세비키는 그 도시 지역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25%밖에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볼세비키 입장에서는 사회혁명당한테 정권을 넘길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헌의회를 이제 강제 해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볼세비키 생각해 보니까 의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해갖고 모든 계층이 뽑는 거잖아. 근데 러시아는 아직까지 공업화 됐다고 해도 농민이 8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권력 구조 재편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 있잖아. 그래서 소비에트는 이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의회 대신에 이 권력 구조를 뭘로 재편하려고 했다? 소비에트로 재편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소비에트까지 이제 합쳐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의회를 강제 해산해서 이제 소비에트 중심의 권력 구조를 유지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요거와 연결돼서 블레스트 리트푸스크 조약을 맺게 되죠. 이것도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레닌은 무배상 평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은 영토 요구로 협상을 지지부진했고, 레닌이 양보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에트 정권이 막 등장을 했잖아.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 주요 도시들은 이제 장을 했지만 나머지 지방들은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백군 세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그 합평을 이제 원했거든요. 정권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블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발트 연안지역, 핀란드를 독일에 양보를 했다. 이제. 근데 아까처럼 이건 시험집에는 못했어요. 다만 여기 뭐 임시정부 같은 것들 만들고 그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요 안에서 핀란드가 이제 오랫동안 독립국가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이 핀란드가. 예. 원래 핀란드가 핀족이로서 핀족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민족인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핀란드가 이제 그 핀족의 지역이 살았던 핀란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핀족이 살았던 지역을. 그래서 원래는 스웨덴이 이제 있고 있다가 스웨덴에서 러시아로 이제 들어가죠. 국방 정책 때. 근데 이게 국가 러시아 올라간 게 넘어간 게 아니라 또 러시아에서 스웨덴 넘어 왔다 갔다 해.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소유를 하게 되죠. 근데 러시아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핀란드에서 이제 그 전쟁 그 와중에 러시아 혁명 와중에 그 안에서도 싸워. 왕당파,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성명파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는데 성명파는 이제 적군하고 연결됐고 왕당파는 백군하고 연결됐고 지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왕당파가 승리해서 뭐냐면 독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복귀할 러시아가 없어졌잖아. 러시아 왕국이. 러시아 소비에트고. 그러니까 독립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독일을 양도했다지만 실제로는 핀란드 양도가 안 되고, 우크라이나 뭐 발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그냥 병력 파견하기 힘들고, 인민공화국 같은 어떤 친 독일 정부 이런 것들만 좀 약간 성립하고 이제 하고, 결국에는 이제 1차 세계 패배를 하면서 독일이 다시 토하내게 되죠. 뭐 이렇게 땅들. 자, 이제 이는 러시아 인구의 3분의 1, 그 다음에 철 생산의 80%, 석탄 생산의 90% 상실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한번 이제 의의를 이제 볼게요. 의의를. 이게 의의가 안 나있네. 자, 의의는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했고 자본주의 발전에는 사회주의 경로의 근대화를 제시했다. 우리가 이제 근대화를 자본주의 발전만 생각하는데 사회를 통해서도 근대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관련되고 예전에 03년 기출인가? 여기서 언급된 거 있어요. 03년 기출. 03년 기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한계를 보면, 자, 러시아사의 전제적 속성 때문에 사회주의 완전한 실현이 불가능했고, 스탈린 폭정과 냉전을 거치면서 실패에 붕괴했다. 러시아 자체가 이제 전제적 속성이 있잖아요. 민주주의적인 어떤 경험이 없었죠. 말로는 민주주의지만, 그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뭐냐면 뭐 노동자 인민 이런 것들 외치고 한다고 해도 예전에 짜르 체제의 재판이었다. 색깔만 바뀌었다는 거야. 예전에 말했지만 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맨날 얻어맞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처자식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맨날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앞에서는 안에 살아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뒤에서 막 주둥이 패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러시아사에 계속 지금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약간 권위적인 푸틴 같은 인물도 지지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이제 해결한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입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은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은근히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그래서 이제 있는데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한 게 파리 강화에서 이제 맺었잖아요. 예, 베르사유 조약 파리 강화는 베르사유 조약 외에도 쉐브르 조약이나지 이런 등등은 이제 맺게 되죠. 패전국하고. 자, 그럼 파리 강화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파리 강화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주도하에 연합군이 대표들이 전후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파리에 모였어요. 파리. 또 날짜를 이렇게 딱 보면 어디에 모이냐면 베르사유에 모였어. 그래서 베르사유에 모였죠. 베르사유에서 이제 1919년 1월 달에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1871년 1월 달에 이 베르사유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 독일 황제 즉위식이 있었죠. 비에르밀스에. 요걸 의도적으로 이제 뭐냐면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때 왜냐면 베르사유에 모여가지고 이제 승전국이 아니라 패전국으로서 이제 독일을 자리에 앉혀갖고 심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베르사유에서 한 이유가요. 자, 그때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주도인데 이때 미국의 이제 사람 윌슨이고요. 민주주의가 출신이죠. 좀 약간 이상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로이드 조지가 있어요. 로이드 조지. 이 사람은 자유당 출신이지만 나름대로 이 사람이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그래갖고 참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개혁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는 클레망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영향력 있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파리 강화에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윌슨의 14개 조가 이제 기본 정신을 갖고 있는데 14개 조는 이제 뭐 제국주의 지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 내용이 없네.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 잠깐 보기 전에 여기 러시아 혁명론 관련돼서 각 파의 입장도 있죠.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좀 봐주시고 여기가 이제 14개 조 평화 원칙도 있어요. 이거 수능에 자주 나오는데 인구에서는 안 나오더라고. 일단은 그냥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조 보면 공개적으로 체결된 강화 협약 위에는 어떤 비밀의 국제적 양해도 있을 수 없으며 외교는 항상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비밀 조약 폐기를 주장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삼국 협상이나 삼국 동맹이 비밀 조약을 만들어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고 나서야 그게 비밀 동맹이라고 알게 된 거죠. 아차 실수했다는 거야. 근데 전쟁 이제 계속 진행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5조 내용이 우리나라와 관련됐죠. 그래서 모든 식민지 요구에 대한 자유롭고 편견 없는 절대 공평한 조정에 의한 식민지 주권과 같은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데서 해당 식민지의 주민들의 이해가
그 지배권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는 정부의 이게 뭐냐면 그냥 민족 자유주의. 예. 그 민족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라 이렇게 있는데 이 민족 자유주의가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이 단서는 뭐냐면 패배국 그러니까 그 패전국의 식민지만 적용되고 승전국의 식민지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뭐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냥 민족 자유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예. 자, 그다음에 14조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 약속을 막론하고 동등한 정치적 독립 및 영토 보존의 상호 보존을 제공한 목적으로 특히 협약 아래 일반적인 국제 연맹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국제 연맹 기구가 이렇게 이제 구성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로 외교 페이지, 공해 해양해저 여기는 없지만 해양해저도 있고 군비 축소, 식민지 조정, 민족 자유주의, 국제 연맹 창설을 내세웠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전반적 성격을 보면 이런 이제 평화 원칙과 상관없이 주로 이제 전순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됐고요. 패전국 특히 독일에는 응징을 하게 되죠. 배상금을 되게 많이 이제 부과했기 때문에 독일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윌슨은 이제 이상이 반영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윌슨이 민주당 출신인데 나중에 대선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어요. 예, 공화당 대통령 쭉 이제 3명 연달아 쓰게 되거든요. 근데 공화당은 철저하게 이제 뭐냐면 고립주의 외교 노선을 펼쳐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왜 우리가 유럽 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돈과 피를 흘려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 고립주의 노선 때문에 그 당시 자기가 이제 윌슨이 주장했던 국제연맹 가입을 안 해버리죠 미국이. 예. 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여러 문제점이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맺고 나서 그때 이제 형성된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부터 해갖고 2차 세계까지 정강기 때 정강기는 이제 전쟁과 전쟁 중간 사이의 시기를 정강기라고 하죠. 간정기라고도 하는데 1918년부터 해서 1939년까지 히틀러가 이제 폴란드 침공할 때까지 기간을 이제 뭐냐면 유럽의 국제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해요. 거꾸로 이제 태평양은 미국 중심의 워싱턴 체제가 있죠. 이거는 뒤에 중국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패전국의 조약을 보면 독일 연합군하고 베르사유 조약, 그다음에 기타 이제 패전국 조약 보면 모스트는 그 세부 이게 생제르만 조약이 있걸요? 여기 안 나있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생제르만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세르비아는 그 당시 이제 좋아하는데 이 세르비아는 맺은 조약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예. 그리고 이제 투르크는 이제 우리가 같이 세부 조약. 자, 등등 해갖고 맺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독일과 맺은 베르사유 조약이죠. 예,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 조약이. 예,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